서울 강남의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한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야근으로 인한 피로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방금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과 동창회 초대장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기에 충분했다. 화면 속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경쟁심을 불태웠던 박소라가 남편의 팔을 끼고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번 동창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부부 동반 파티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이는 명백히 아직 미혼인 지윤을 겨냥한 악의적인 도발이었다. 지윤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만 이번만큼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힘들 정도로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다. 박소라는 학창시절부터 지윤의 성적과 외모 그리고 인기를 시기하며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던 악연이었는데, 졸업 후 연락이 끊긴 줄 알았던 그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다. 소라의 남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해성그룹의 유력한 간부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무기 삼아 지윤의 커리어와 성공을 비웃으려는 속셈이 뻔했다. 지윤은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오기를 누를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 당당하게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박소라가 준비한 패배자의 프레임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꼴이 될 것이 분명했다. 지윤은 결심한 듯 핸드백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했는데 그것은 보란듯이 완벽한 남자를 대동해 박소라의 콧대를 꺾어놓는 것이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청담동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급 인력중개소였는데, 이곳은 표면적으로는 예절 교육이나 행사 도우미를 파견하는 곳처럼 보였지만 아름아름 알려진 바로는 상류층을 위한 역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밀한 장소였다. 지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충동적이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물러선다면 평생 박소라의 비웃음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앤티크 가구와 은은한 조명으로 장식된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인상의 매니저가 그녀를 맞이했고, 지윤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쏟아냈다. 그녀가 원하는 조건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는데 키는 180cm 이상의 호감형 외모를 가져야 하고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재벌가 사모님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을 만큼의 귀티가 흐르는 남자여야만 했다. 상담실로 안내받은 지윤은 초조하게 다리를 떨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의 모습에 그녀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지윤이 상상했던 역할 대행, 아르바이트생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그의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슈트는 한눈에 봐도 최고급 원단임을 알 수 있었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셔츠, 깃 사이로 보이는 목선은 조각처럼 단단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오만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을 담고 있어서 지윤은 그에게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사실 강민혁은 이 중개소의 직원이 아니라 이곳을 운영하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잠시 대기하던 중이었는데 지윤은 그를 자신이 요청한 최고 등급의 파트너라고 착각하고 말았다. 민혁은 낯선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자 불쾌함보다는 흥미로움을 느꼈는데, 평소라면 비서실을 통해 즉시 쫓아냈을 상황이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해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가식적인 인간관계에 지쳐 있었고, 잠시 일탈을 꿈꾸던 차에 눈앞에 당돌한 여자가 자신을 고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지윤은 민혁의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와 현금 봉투를 올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일 저녁 동창회에서 자신의 완벽한 남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그녀의 제안을 듣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지우는 눈앞의 남자가 풍기는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지만 시간이 촉박했기에 더 이상 의심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그가 맡아야 할 역할이 해외에서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일러주었는데 이는 박소라의 남편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설정이었다. 민혁은 지윤이 만들어낸 허술한 설정에 헛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처를 읽어내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긴 채 이 당돌한 여자의 연극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는데 이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자신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우는 민혁의 태도가 지나치게 여유롭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의 외모와 분위기만큼은 자신이 원하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했기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내일 입고 올 의상과 헤어스타일까지 지정해주려 했지만 민혁은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서 지우는 저도 모르게 그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혁은 펜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유려한 필체로 가명을 적어 넣었다. 그가 서명을 마치는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으로 묶이게 되었지만 실상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토끼와 호랑이의 만남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민혁에게 내일 약속 장소와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고 절대 늦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배웅하며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장난기와 서늘함이 공존하는 기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지윤이 나가자마자 민혁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저녁 스케줄을 모두 비우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은 갑작스런 회장의 지시에 당황하며 이유를 물었지만 민혁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지윤의 뒷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엉뚱하고 위험한 놀이를 시작했는지 자각했지만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다음날 저녁 약속 장소인 호텔 로비는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장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동창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명품으로 치장한 채 서로를 곁눈질하며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지유는 긴장된 표정으로 입구 쪽에 서서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민혁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 혹시 그가 돈만 받고 도망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온갖 불안한 상상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는 것을 지유는 느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의 강민혁이 서 있었다. 민혁은 짙은 차콜 그레이 색상의 더블 브레스티드 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영국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최고급 맞춤 정장이었고 그의 손목에는 집 한 채 가격에 달하는 명품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넘겨 그의 이마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족적인 아우라는 주변 공기마저 바꿔놓는 듯했다. 지유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그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혁은 지윤 앞에 멈춰서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지윤은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윤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의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늦어서 미안해 여보. 오는 길에 차가 좀 막혀서.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지윤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잡아주었고 그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리드에 몸을 맡겼다. 로비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소라와 그녀의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민혁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동창 회장이 이제는 자신을 위한 무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는데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이 완벽한 가짜 남편이 사실은 오늘 밤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말이다. 두 사람은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것은 단순한 동창회 참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연회장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옹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나왔고, 지우는 잠시 주춤했지만 민혁의 손길에 의지해 안으로 들어섰다. 테이블마다 앉아있던 동창들은 지훈과 민혁이 등장하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일제히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특히 중앙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박소라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녀는 지훈이 혼자 오거나 기껏해야 별 볼 일 없는 남자를 데려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옆에 서 있는 남자는 외모나 분위기 면에서 자신의 남편을 압도하고도 남았기에 소라의 자존심에는 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을 에스코트하여 빈자리로 안내했는데, 의자를 빼주는 매너부터 물수건을 건네주는 손동작까지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지훈은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완벽한 연기에 감탄하며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작게 고맙다고 속삭였지만 민혁은 그저 눈빛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 민혁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는데, 평소라면 자신에게 굽실거렸을 하청업체 사장이나 계열사 임원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곁눈질로 훔쳐보는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오늘 밤이 지훈에게는 최고의 복수가 되고 자신에게는 잊지 못할 유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잠시 후 박소라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테이블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뒤에는 거만한 표정의 남편 김 부장이 따르고 있었다. 소라는 짐짓 반가운 척하며 지훈의 어깨를 툭 쳤지만 그녀의 눈은 민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값을 매기느라 바빴다. 어머, 지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이분은 누구셔? 소개 좀 해줘. 소라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고 연회장 안의 모든 귀가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었다. 지훈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민혁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표정으로 소라와 김 부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민혁을 소개하려 했지만 민혁이 먼저 선수쳐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한지훈 씨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느라 해외에 오래 머물러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어서 듣는 사람의 귀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고, 그의 정중한 말투는 상대방을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김 부장은 민혁의 명품 슈트와 시계를 보며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했지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섣부른 질문을 던졌다. 사업이라. 어떤 쪽 일을 하시는지 저도 업계 사람들 웬만큼은 다 아는데 낯이 익지 않아서요. 김 부장의 무례한 질문에 지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투자와 컨설팅 쪽 일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이면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눈치 없는 소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그녀는 지훈이 돈으로 남자를 샀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어머, 그래요. 요즘 자칭 사업가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실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편은 해성그룹 본사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맡고 있거든요.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명함이라도 한 장 주세요. 소라의 말은 명백한 조롱이었고 주변 동창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유는 모멸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민혁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김 부장을 빤히 쳐다보았다. 혜성그룹이라. 대단하시군요. 핵심 프로젝트라면 최근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건설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혁의 예리한 질문에 김 부장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는데 그것은 극비사항에 가까운 프로젝트였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가 창백하게 질리기를 반복했는데 그는 마치 허를 찔린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혜성그룹 내에서도 극소수의 임원들만이 공유하는 기밀사항이었고 일개 부장급인 그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가로 가져가며 시간을 벌려 애썼지만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혁은 그 모습을 흥미로운 눈빛으로 관찰하며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었는데 붉은 액체가 글라스 안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은 김 부장의 불안한 심리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혁은 상대방이 대답을 회피하려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입기를 박듯 다시 한번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아직 대외비라 말씀하시기 곤란한 모양이군요. 하긴 실무자 선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정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신뢰를 범했네요. 민혁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과였지만 그 속뜻은 김 부장의 위치를 정확히 꿰뚫고 비꼬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김 부장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화제를 돌리기 위해 애쓰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 지켜보던 지훈조차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다. 뭐 그런 셈이죠. 워낙 큰 프로젝트라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나저나 강 선생님은 투자 쪽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다루시는지 궁금하네요. 김 부장의 반격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고 민혁은 이미 준비된 답변을 내놓을 태세였다. 지윤은 테이블 아래에서 민혁의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기며 불안한 신호를 보냈는데 그녀는 이 남자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해서 정체가 탄로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지윤의 손등을 따뜻하게 덮어주며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고 그 손길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은 지윤의 요동치던 심장을 차분하게 가라앉혔다. 민혁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김 부장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태도는 마치 대학 교수가 철없는 학생을 가르치려는 듯한 권위를 담고 있었다. 주로 바이오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불확실한 곳에 베팅하는 것이 제 취향이라서요. 마치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는 과정 같다고나 할까요? 민혁의 대답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진짜 거물급 투자자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실 혜성그룹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가 바로 바이오와 에너지였기에 민혁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주제였던 것이다. 박소라는 남편이 밀리는 기색을 보이자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질투와 도끼가 가득 차 있었다. 어머, 투자는 아무나 하나요. 자본금이 꽤 필요할 텐데 지윤이 능력에 그런 분을 만났다니 정말 의외네요. 혹시 지윤이가 빚이라도 내서 투자한 건 아니겠죠? 소라의 말은 노골적으로 지윤을 깎아내리는 인신공격이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윤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제 아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태도가 참으로 안타깝군요. 저는 지윤 사람 그 자체의 지성과 매력에 반해 투자를 결심한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확실한 우량주는 바로 배우자라고 생각하니까요. 민혁의 말은 소라의 천박한 물신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지윤을 최고의 가치로 지켜세우는 완벽한 방어였다. 주변에 있던 동창들은 민혁의 로맨틱하고 지적인 발언에 감탄하며 수군거렸고 소라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때 웨이터들이 메인 요리를 서빙하기 시작했고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바닷가재 요리가 차려졌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혁의 테이블 매너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는데 그는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솜씨가 마치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절도 있고 우아했다. 반면 김 부장은 스테이크를 거칠게 썰며 접시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등 교양 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민혁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지만 민혁은 태연하게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지윤의 접시에 덜어주며 다정한 남편 연기를 이어갔다. 지윤 씨,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들어요. 민혁의 세심한 배려에 지윤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비록 가짜 남편이지만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것인 줄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혁을 바라보며 잠시 넋을 잃었는데 오늘 아침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위압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사실 지우는 어제 계약을 맺은 후 그에게 입힐 옷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민혁은 집에 옷이 많다며 거절했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그가 낡은 양복이나 입고 올까봐 걱정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 그 자체였다. 그녀는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의문을 묻어두고 이 달콤한 연극에 집중하기로 했다.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와인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졌고 취기가 오른 동창들은 하나둘씩 본색을 드러내며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특히 소라의 측근인 한 여자가 민혁에게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지윤이가 워낙 일밖에 모르는 철병녀라 연애는 담 쌓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지윤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민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우연히 갤러리 오프닝 파티에서 만났습니다. 지윤 씨가 그림을 감상하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작품에 대한 식견이 남다르더군요. 민혁이 지어낸 이야기는 너무나 로맨틱하고 구체적이어서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사실 이는 민혁이 지윤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미술 도록을 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설정이었다. 지윤은 민혁의 임기응변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에게 맞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야기가 예술과 문화로 흘러가자 김 부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며 끼어들었다. 갤러리라니 고상하시네요. 저는 골프 치느라 문화생활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말에도 사장님 모시고 라운딩 나가야 하는데 강 선생님은 골프 좀 치십니까? 비즈니스 하려면 골프는 필수 아닙니까? 김 부장은 자신의 골프 실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민혁을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음을 흘렸는데 그 웃음은 김 부장의 얕은 술을 비웃는 듯했다. 골프는 가끔 칩니다만 비즈니스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드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 자연을 즐기는 곳이지 접대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물론 핸디캡은 싱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민혁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김 부장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싱글 핸디캡이라면 아마추어 중에서도 최상위 실력인데 김 부장은 겨우 백돌이를 면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얘기를 박았다. 혹시 해성그룹 소유의 트리니티 클럽을 자주 가시나요? 그곳 코스 관리가 아주 훌륭하던데. 트리니티 클럽은 대한민국 상위 1%만 출입할 수 있는 초호화 회원제 골프장으로 김 부장 같은 중간 관리직은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곳이었다. 김 부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민혁의 재력과 인맥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웅성거렸다. 소라는 남편이 계속해서 망신을 당하자 분노가 극에 달해 와인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다. 말씀만 들어보면 대단하신 분 같은데 왜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이름을 못 들어봤을까요? 업계 바닥이 좁아서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말이죠.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소라의 발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었고
연회장 분위기는 일순간 살벌해졌다. 지우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아 안치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제 이름을 못 들어보신 건 당연합니다. 저는 실무자들보다는 오너 일가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남을 의심하기 전에 본인의 식견이 좁은 건 아닌지 먼저 돌아보는 게 순서 아닐까요? 민혁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소라와 김 부장의 무식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다. 소라는 부들부들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민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눌려 입을 뗄 수가 없었다. 그때 레스토랑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혁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손님, 주문하신 82년산 샤토마고 디켄팅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서빙해 드릴까요? 지배인의 등장에 좌중은 술렁거렸는데 샤토마고 1982년 빈티지는 한 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와인이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지배인은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랐다. 김 부장과 소라는 입을 딱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질투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어 지윤에게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같은 특별한 날에 이 정도 와인은 마셔줘야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지윤은 얼떨결에 와인잔을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웠다. 그녀는 민혁이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감추고 있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와인의 향은 깊고 풍부했지만 지윤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쓰라릴 정도로 강렬했다. 주변 동창들은 이제 지윤과 민혁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소라와 김 부장은 철저하게 고립되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고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그래요. 오너 일가와 친분이 있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마침 우리 본부장님이 이 근처에 계신다는데 한번 모셔도 될까요? 그분은 회장님 비서실 출신이라 웬만한 VIP는 다 꿰고 계시거든요. 김 부장은 이것이 회심의 일격이라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본부장이 오면 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가짜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러면 지윤에게 씻을 수 없는 망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지윤은 본부장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만약 진짜 혜성그룹 임원이 온다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민혁을 바라보았지만 민혁은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본부장이라 최상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죠. 마침 저도 그 친구 안 본 지 꽤 됐는데 이참에 얼굴이나 보면 반갑겠네요. 민혁의 태연한 대답에 김 부장은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애써 자위하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연 회장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지우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이라도 민혁을 데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민혁은 마치 제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과연 이 남자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잠시 후 닥쳐올 폭풍 앞에서 그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김 부장이 통화를 마치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외쳤다. 마침 근처에서 미팅 중이셨다네요. 10분 안에 도착하신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겠군요. 소라 역시 다시 기세를 회복하고 팔짱을 끼며 비웃음을 날렸다. 어쩌나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거짓말은 나쁜 거잖아. 지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민혁은 테이블 아래에서 지윤의 주먹 쥔 손을 부드럽게 펴주며 자신의 손가락을 깍지 껴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으며 마치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10분이 지윤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을 느껴야 했다. 마침내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중후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섰다. 그는 해성그룹의 실세 중 한 명인 최상무였고 김 부장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가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상무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 동창 모임인데 재미있는 분이 계셔서요. 회장님 일가와 친분이 깊다고 하시는데 상무님도 아시는 분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불렀습니다. 김 부장은 민혁 쪽을 가리키며 고자질하듯 빠르게 말을 쏟아냈다. 최상무는 김 부장의 요란한 인사에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부하 직원의 체면을 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회장님과 친분이 있다니 누군지 궁금하군. 최상무는 김 부장의 안내를 받아 민혁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천천히 걸어왔다. 지유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올 파국을 기다렸다. 소라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윤이 무너지는 꼴을 볼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앉은 채로 다가오는 최상무를 무표정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최상무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와 민혁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점점 커지더니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최상무의 입이 떡 벌어지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깨졌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김 부장은 상무의 이상한 반응에 의아해하며 물었다. 상무님, 왜 그러십니까? 역시 처음 보는 사기꾼. 하지만 김 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상무는 무릎이 꺾일 듯이 비틀거렸고 이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최상무는 그 자리에서 90도가 아니라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이며 절을 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그 순간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고 김 부장과 박소라의 얼굴은 하얗게 탈색된 종이처럼 변해버렸다. 지유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앞에는 여전히 태연하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는, 아니 이제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위엄을 뿜어내고 있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최상무의 입에서 터져나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김 부장은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소라는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경련하듯 떨려 붉은 액체가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최상무를 쏘아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최상무는 찰나의 순간에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왔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침착하게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최상무를 향해 짐짓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최상무에게 연기를 강요하는 신호였다. 그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어 상황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최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군요. 투자 자문회사의 강 대표입니다. 벌써 취하신 건 아니시겠죠? 민혁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고 최상무는 즉시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노안이 와서 그만 신뢰를 범했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 제가 모시는 회장님과 이미지가 겹쳐 보였나 봅니다. 강 대표님, 정말 반갑습니다. 최상무의 임기응변 덕분에 연 회장의 분위기는 다시금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김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그룹의 회장이 이런 동창회 따위에 올 리가 없다고 애써 자위하며 최상무의 실수를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으스대기 시작했다. 상무님도 참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하긴 강 대표님이 워낙 귀티가 흐르시니 그럴 수도 있죠. 자, 서 계시지 말고 이쪽으로 앉으시죠. 김 부장은 상석을 권하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최 상무는 김 부장을 무시하고 민혁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며 양해를 구했다. 최 상무의 태도는 단순한 투자자를 대하는 것 이상으로 공손했지만 이미 오만의 눈이 먼 김 부장과 박소라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지유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방금 들은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환청이 아니었음을 확신하면서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에서 민혁의 손을 꽉 잡으며 의문의 눈빛을 보냈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안심하라는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는 지윤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일단 이 남자를 믿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지윤에게 짧게 윙크를 보내며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지윤은 잠시 설렘을 느꼈다. 자리에 합석한 최상무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 보였는데 그는 민혁의 눈치를 살피느라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김 부장은 자신의 직속 상사가 합석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목소리를 높이며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다. 강 대표님, 우리 최 상무님은 해성그룹의 핵심 인재이십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차기 임원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무님 김 부장의 눈치 없는 질문에 최 상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민혁의 반응을 살폈지만 민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스테이크를 썰 뿐이었다. 최 상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가 좋으면 기회가 있겠지. 박소라 역시 남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지윤을 공격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그녀는 지윤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그나저나 지윤아, 너 그 옷 어디서 샀니?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아울렛에서 산 거야?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 받으면 명품관 가서 한 벌 뽑아줄까? 소라해.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고 주변 동창들은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지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민혁은 나이프를 내려놓는 소리를 조금 크게 내며 좌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소라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패션의 완성은 브랜드가 아니라 그것을 입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제 아내는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자체로 빛이 나는 사람이라 굳이 로고가 박힌 옷으로 치장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뿐입니다. 민혁의 반박은 날카롭고 정확해서 소라의 말문을 막히게 했고 연 회장 아내는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라의 남편인 김 부장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김 부장님께서는 아내분의 쇼핑을 지원해 주실 만큼 능력이 출중하신가 봅니다. 듣자 하니 해성그룹은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들었는데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신지요? 민혁의 질문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 김 부장의 비리 혐의를 우회적으로 찌르는 것이었다. 최 상무는 민혁의 의도를 눈치채고 식은땀을 흘리며 물을 들이켰지만 김 부장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거만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강 대표님 세상 물정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뭡니까? 갑과 을이 명확한데 우리가 좀 눌러줘야 그쪽도 정신 차리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리베이트는 관행이고 윤활유 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상무님? 김 부장은 마치 대단한 처세술이라도 알려주는 양으스대며 말했고 그 순간 최 상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 민혁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인한 포식자의 미소였다. 지유는 민혁의 표정에서
낯선 섬뜩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을 대신해 싸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민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김 부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관행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군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해성그룹의 회장님은 그런 낡은 관행을 가장 혐오하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다.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져 인상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강 대표님이 회장님을 얼마나 아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회장님은 구름 위에 계신 분이라 실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투자나 하시지 경영에 대해 뭘 안다고 훈수입니까?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지우는 싸움을 말려야 할지 고민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최상무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김 부장을 제지했다. 김 부장 그만하게 술이 과했어. 강 대표님 말씀이 100번 오라. 우리 그룹은 투명 경영을 지향하고 있으니 자네 발언은 취소하게. 최상무의 호통에 김 부장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사의 말이라 억지로 입을 다물었다. 박소라는 남편이 기가 죽는 꼴을 보자 화가 치밀어 올라 다시 지훈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어머, 상무님도 참 너무하시네. 우리 남편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훈이 너 남편 믿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니 학교 다닐 때처럼 찌질하게 구석에나 있을 것이지. 소라의 말은 도를 넘었고 지훈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때 민혁이 지윤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참지마. 당신은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어. 내가 뒤에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해. 민혁의 응원은 지윤에게 엄청난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주눅든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박소라, 너야말로 그만해. 남편의 지위가 네 인격인 줄 착각하지 마. 네가 명품으로 몸을 감싸고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네 천박한 본성이 가려지는 건 아니야. 난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내 남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너희 부부처럼 조건으로 맺어진 껍데기 같은 관계가 아니라고. 지윤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갈수록 또렷하고 힘이 실려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소라는 예상치 못한 지윤의 반격에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고 주변 동창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혁은 지윤의 당찬 모습에 진심 어린 감탄을 하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여자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김 부장은 아내가 모욕당하자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미쳤나?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 설교야? 너 내일 당장 회사 잘리고 싶어. 내가 힘 좀 쓰면 너 같은 거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김 부장의 협박에 지우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때 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의 손가락을 쳐내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 손가락 치우시죠. 그리고 매장이라니. 누가 누구를 매장시킨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당신이 가진 그 하찮은 권력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혁의 기세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협적이었고 김 부장은 압도적인 포스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이제 에피타이저는 끝난 것 같으니 메인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과 권력이 얼마나 허상인지 확인해보는 시간 말입니다. 민혁의 선전포고와 함께 연회장의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고 최상무는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고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유는 민혁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두려움보다는 강한 신뢰를 느꼈고 오늘 밤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에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민혁의 도발적인 태도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는 자신이 이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기세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기에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인 실무지식으로 상대를 짓밟아주기로 작정했다. 김 부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내며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꼈는데 그의 눈빛은 마치 하수를 가르치려는 고수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언변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하지만 비즈니스라는 건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하는 겁니다. 투자 쪽 일을 하신다니 경제 흐름 좀 아시겠군요. 김 부장은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실례임을 자각하고 다시 집어넣는 촌극을 빚었지만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요즘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와 원자재 공급망 이슈가 우리 해성그룹 같은 제조업 기반 대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겉핥기식 정보 말고 현장의 디테일한 리스크 해지 전략 말입니다. 김 부장의 질문은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상대의 말문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압박 면접 스타일이었고 주위 동창들은 어려운 주제가 나오자 숨을 죽이며 민혁의 입만 바라보았다. 민혁은 김 부장의 질문이 너무나 기초적이고 교과서적인 수준이라 실소가 터져나올 뻔했지만 꾹 참고 침착하게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는 마치 대학원 세미나에서 학부생의 엉성한 질문을 받은 교수처럼 인자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으로 김 부장을 응시했다. 흥미로운 주제군요. 하지만 질문의 전제부터 조금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성그룹의 리스크 관리 핵심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 방어가 아니라 공급망의 다변화와 친환경 공정 전환을 통한 ESG 경영 가속화에 있습니다. 김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 발표된 그룹의 비전 2030 보고서 34페이지를 보면 명확히 나와 있죠. 민혁의 입에서 구체적인 보고서 이름과 페이지 수까지 나오자 김 부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보고서를 제목만 훑어보고 덮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상대의 당황한 기색을 놓치지 않고 틈을 주지 않은 채 몰아붙였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생산기지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율이 현재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김 부장님이 맡고 계신다는 프로젝트도 이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텐데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혁의 질문은 김 부장의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았는데 스마트 팩토리 전환 지연은 김 부장이 속한 부서의 최대 골칫거리이자 무능함의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더듬거렸고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건 지금 대회비라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부적으로 아주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 대표님이 외부인이라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김 부장은 보안을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켜보던 최상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회장님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부하 직원의 추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김 부장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눈치를 주었지만 공포와 당혹감에 휩싸인 김 부장은 상사의 신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민혁은 김 부장의 비겁한 변명에 차갑게 웃으며 태기를 박았다. 보안이라.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이미 해당 이슈에 대한 로드맵이 공개된 걸로 아는데요. 혹시 주주총회 자료도 안 읽어보신 건 아니겠죠?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신다는 분이 회사의 공시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건 직무유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혁의 지적은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고 연회장 안의 분위기는 김 부장에 대한 불신과 민혁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급변했다.
박소라는 남편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앙칼진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 당신은 왜 남의 남편한테 회사 일로 꼬치꼬치 캐묻고 그래요? 여기가 무슨 청문회장인가? 투자자면 돈이나 굴릴 것이지 남의 회사 내부 사정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소라의 무식한 발언은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었고 동창들은 혀를 차며 수근거렸다. 지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는데 민혁이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것을 넘어 혜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임원급 이상으로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가 뿜어내는 지적인 카리스마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든든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 민혁은 소라의 항변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김 부장만을 집요하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혜성그룹이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 잠재력을 갉아먹는 무능한 중간 관리자들의 존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민혁의 말은 김 부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김 부장은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더 깊숙한 곳을 찌르기 위해 준비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김 부장님이 진행하신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신 뒷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이것도 보안 사항입니까? 민혁의 폭탄 발언에 연 회장은 발칵 뒤집혔고 김 부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다. 최 상무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 대표님 그만하시죠. 오늘 좋은 자리인데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김 부장 자네도 그만하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게. 최 상무는 어떻게든 상황을 종료시키려 애썼지만 민혁은 서늘한 눈빛으로 최 상무를 제압하며 자리에 앉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최 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았고 김 부장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이건 모함입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찌라시를 가지고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십니까? 증거 있습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마지막 발악에 민혁은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화면을 켰다. 증거라. 원하신다면 보여드리죠. 마침 제 비서가 방금 흥미로운 파일을 하나 보내왔거든요. 민혁의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자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고 연 회장 스피커를 통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며칠 전 김 부장이 하청업체 사장과 통화하며 리베이트 비율을 흥정하던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었다. 이번 건은 10%로는 안 돼. 내가 위에다 쓴 돈이 얼마인데 최소 15%는 맞춰줘야 다음 계약도 보장해주지. 김 부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연 회장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쳐다보았고 김 부장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넋이 나가 있었다. 이게 어떻게? 김 부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는데 이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재생을 멈추고 싸늘한 시선으로 김 부장을 내려다보았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계좌 내역까지 공개해드릴까요? 당신이 아내 명의로 만든 차명 계좌로 들어간 자금 흐름까지 파악하는 건 저에게 일도 아닙니다. 민혁의 말에 소라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민혁이 어떻게 저런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민혁의 소매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요? 지윤의 질문에 민혁은 잠시 차가운 표정을 거두고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당신을 괴롭히던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걸 지켜보기만 하면 돼. 민혁의 목소리는 지윤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지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대거 들이닥쳤다. 그들은 해성그룹의 감사팀 직원들이었고 그들의 맨 앞에는 감사팀장이 서슬퍼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감사팀장은 곧바로 김 부장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고지했다. 김석훈 부장님 본사 감사팀입니다. 횡령 및 배임 수재 혐의로 긴급 감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감사팀의 등장에 김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줌을 지를 듯한 표정을 지었고 소라는 혼절하기 일부 직전이었다. 최상무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직접 움직였다면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엄청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이제 김 부장이 아닌 강민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대기업 감사팀까지 움직인단 말인가? 민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감사팀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감사팀장은 민혁에게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아까 최상무가 불렀을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연 회장을 강타했다. 지윤은 너무 놀라 숨이 댔을 것만 같았고 동공이 확장된 채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민혁은 이제 연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듯 특유의 오만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돌아와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는 더 이상 지윤의 가짜 남편도 투자자 강 대표도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해성그룹의 절대 권력자 강민혁 회장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혁은 벌벌 떨고 있는 김 부장과 박소라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마지막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쳤다. 놀이는 끝났습니다. 이제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민혁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자 김 부장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고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의지만이 서려 있었다. 지윤은 멍하니 서서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계약 남편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이었던 것이다. 감사팀장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연 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린 듯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쉬는 법조차 잊은 채 강민혁을 응시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김 부장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민혁의 구두코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이미 현실을 부정하는 단계를 넘어 붕괴되고 있었다. 박소라는 입을 떡 벌린 채 경련하듯 떨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상사가 깍듯하게 모시는 절대 권력자가 바로 자신이 조롱하던 한지윤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인지 능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주위의 경악스러운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재킷의 단추를 잠그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냉혹한 군주와도 같았다. 정적을 깨고 연회장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는데 그는 바로 해성그룹의 전문 경영인이자 사장인 장 대표였다. 그는 평소 냉철하고 빈틈없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안색이 창백했다. 장 대표는 민혁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회장님 송구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룹의 2인자라 불리는 사장마저 머리를 조아리는 광경에 동창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서로의 팔을 움켜쥐었다. 민혁은 굽히고 있는 장 대표를 일으켜 세우지 않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연 회장의 온도를 섭씨 10도쯤 떨어뜨리는 듯했다. 장 사장, 자네는 내가 그룹을 물려받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경영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나 투명함과 정직함 아니었나. 그런데 내 눈앞에서 자네 부하 직원이 협력업체를 협박하고 뒷돈을 챙기는 것을 목격해야 했네.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인류 기업의 모습인가? 민혁의 질책은 조용했지만 뼈를 때리는 묵직함이 있었고 장 대표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부장은 이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해고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바들바들 떨며 바짓가랑이 사이로 굴욕적인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 민혁은 시선을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 부장을 벌레 보듯 바라보며 감사팀장에게 손짓했다. 이자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그리고 법무팀을 총동원해서 이 자가회사에 끼친 손해를 10원 한 푼까지 청구하고 형사 고발 조치에 횡령, 배임, 그리고 협력업체에 대한 강요죄까지 빠짐없이 적용하도록. 민혁의 명령은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자비란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팀 직원들은 즉시 김 부장의 양팔을 꺾어 일으켜 세웠고 김 부장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민혁은 이미 그에게서 관심을 끈 상태였고 김 부장은 처참하게 끌려나가며 연회장에서 사라졌다. 김 부장이 끌려나간 후 민혁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박소라에게로 향했는데 그녀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민혁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며 입가에 조소를 머금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제 좀 깨달았습니까? 당신 남편은 당신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파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그 공범이나 다름없죠. 소라는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혁은 그녀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훑어보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그 화려한 껍데기들이 당신의 추악한 내면을 가려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참으로 어리석군요. 민혁은 소라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멍하니 서 있는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민혁과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고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민혁은 그들의 비겁함을 비웃듯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 아내에 대한 헛소문이나 악의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그때는 김 부장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고 그들은 맹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의 권력은 단순히 회사의 울타리를 넘어 그들의 사회적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민혁은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옆에 서 있는 한지윤을 바라보았다. 지윤은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창백해진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다. 민혁은 한순간에 냉혹한 지배자에서 다정한 남자로 돌아와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다. 많이 놀랐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을 괴롭히는 저 인간들의 가면을 벗길 수가 없었어. 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애정이 담겨 있었지만 지우는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멍하니 그의 손길을 느낄 뿐이었다. 민혁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모두가 듣도록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언했다. 한지윤 씨는 제 아내이자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 그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저 강민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혁의 선언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지윤을 향한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었다. 지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록 계약으로 시작된 가짜 관계였지만 그 순간 민혁이 보여준 진심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장 대표와 최 상무는 민혁의 태도가 낯설면서도 그가 지훈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눈치채고 즉시 지훈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모님,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 개의 거물들이 자신에게 허리를 굽히는 광경에 지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민혁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민혁은 그런 지훈을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에스코트하여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가자.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서 더 이상 못 있겠어.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비켜섰고 그들의 뒷모습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고 지우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발레 파킹되어 있던 최고급 리무진이 미끄러지듯 다가왔고 제복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민혁은 지훈을 먼저 태우고 자신도 옆자리에 앉았는데 차문이 닫히자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차 안은 고요했고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지훈은 옆에 앉은 남자가 아까까지 손을 잡고 연기를 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인지 혼란스러워 곁눈질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리무진이 부드럽게 출발하자 민혁은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는데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화났어. 당신을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야. 처음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서 신분을 숨겼던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네. 민혁의 말투는 아까 연회장에서 보여주었던 위압적인 말투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편안하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지유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는데 그가 가진 배경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와의 거리감이 아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지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다. 회장님, 아니 강민혁 씨,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잖아요.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의 가짜 남편 노릇을 하신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셨을 텐데 저를 가지고 장난치신 건가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혁은 지윤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장난하니? 장난 같은 거 아니었어. 처음엔 호기심이었던 건 맞아. 내 앞에서 돈 봉투를 내밀며 남편 노릇을 해달라는 여자는 당신이 처음이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그 밥맛 없는 친구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윤의 손을 다시 잡았는데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그의 마음이 담긴 손길이었다. 당신은 내가 가진 돈이나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믿어줬어. 내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준 사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 그래서 돕고 싶었어. 아니, 당신 옆에 서 있고 싶었어. 민혁의 고백은 지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그녀의 이성은 여전히 경보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와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랐고 오늘 밤에 신데렐라 놀이가 끝나면 현실은 더욱 가혹할지 몰랐다. 지윤은 슬그머니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려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덕분에 박소라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약속하신 보수는 계좌로 보내드릴 순 없으니 기부라도 하겠습니다. 지윤은 애써 담담한 척하며 선을 그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민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지윤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너무 급하게 다가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대로 그녀를 놓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계약 종료라. 글쎄, 계약서 조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방적인 파기는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민혁의 말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리무진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뚫고 달리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과연 이 위험하고 달콤한 계약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그때 민혁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것은 집안의 어른들, 즉 그룹의 명예회장이자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온 전화였다. 오늘 밤의 소동이 벌써 본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민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지윤에게 양해를 구하는 눈빛을 보낸 뒤 전화를 받았다. 네, 할아버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중입니다. 짧은 통화를 마친 민혁은 기사에게 행선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본가로 간다. 지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은 나랑 같이 가야겠어. 당신을 이대로 혼자 보낼 순 없어. 내 진짜 세상으로 당신을 초대할게. 검은색 리무진이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지나 육중한 철제 대문 앞에 멈춰서자 경비원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하며 문을 열었다. 차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윤의 눈앞에는 마치 드라마 세트장이나 유럽의 고성을 연상케 하는 웅장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원 곳곳에 심어진 소나무들은 한 그루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것들이었고 은은한 조명을 받은 본관 건물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지윤은 오늘 하루 동안 겪은 비현실적인 일들의 연속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만 이곳의 풍경은 그 정점을 찍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1%만이 향유할 수 있는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현관에 도착하자 미리 연락을 받은 집사와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고 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깍듯하게 주인을 맞이했다. 민혁은 익숙한 듯 그들의 인사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지윤의 손을 이끌었지만 지윤은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쉽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원피스와 낡은 구두가 이곳의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위축되었지만 민혁의 단단한 손길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지윤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이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긴장하지 마. 그냥 할아버지께 인사만 드리고 나오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줘. 저택 내부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고풍스러웠는데 벽에 걸린 그림들은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진품들이었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정막이 감돌고 있어 지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민혁은 지윤을 데리고 긴 복도를 지나 서재라 불리는 거대한 방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해성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인 강대풍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7순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호랑이 같은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고 뒤를 돌아보는 눈빛만으로도 사람을 제압하는 힘이 있었다. 강 회장은 민혁과 지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걸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았다. 내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일개 동창회 따위에 가서 신분을 노출하고 임원을 징계했다지 그게 회장으로서 할 짓이냐. 강 회장의 꾸지람에도 민혁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회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모욕하는 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민혁의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혁의 옆에 서 있는 지윤에게로 향했다. 아내라, 이 아가씨가 네가 말한 그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냐? 꼴을 보니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내 놈 눈이 어떻게 된 것 아니냐? 강 회장의 말은 직설적이고 무례했지만 지윤은 오히려 오기가 발동하여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기서 물러나면 민혁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렷하게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제 삶과 직업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회장님의 손자분과 계약으로 엮인 사이인 건 맞지만 그것이 제가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윤의 당돌한 대답에 서재 안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놀란 눈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지윤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쳤다. 그놈 참 눈빛 하나는 살아있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배짱이라니. 민혁이 녀석이 왜 데려왔는지 알겠다. 강 회장의 반응은 의외였고 그는 지윤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네가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으니 오늘은 이쯤 해두마. 하지만 명심해라. 이 녀석 옆에 있는 자리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곳이다. 단순히 객기로 버틸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본가를 빠져나와 다시 차에 오르자 지윤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차가운 생수를 건넸지만 차 안의 공기는 아까와는 다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는데 오늘 겪은 일들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현실이었다. 그녀는 민혁이 사는 세상과 자신이 사는 세상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 위험한 연극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윤은 결심한 듯 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더 이상 가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민혁은 당황하며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조금만 더 가면 당신 집이잖아. 데려다 줄게. 오늘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피곤할 텐데. 하지만 지윤은 그의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아니요, 이제 됐어요. 회장님, 놀이는 충분히 하셨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만으로도 평생 겪을 놀라움을 다 겪었어요. 더 이상 당신의 세계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결국 차는 한강공원 둔치에 멈춰섰고 지윤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그녀의 뜨거운 물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혁은 급히 차에서 내려 그녀를 뒤따라갔고 강가에 서서 울음을 삼키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 돌려 세웠다. 지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널 속인 건 미안해. 하지만 널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민혁의 눈빛은 간절했지만 지윤은 그의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다. 가볍지 않다고요. 당신한테는 이 모든 게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고요. 지윤은 격해진 감정을 토해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재벌 회장이고 저는 그냥 월급쟁이 팀장이에요. 우리가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사람들 앞에서 저를 아내라고 소개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 될 텐데 그때 제가 느낄 비참함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윤의 말은 현실적이고 뼈아픈 지적이었고 민혁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이미 그에게 마음이 기울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괴로워하고 있었다. 민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거리를 좁혔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맞아.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하지만 내가 널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 혹시 3년 전에 친환경 패키징 마케팅 제안서 기억나? 당시 회사 임원들은 비용 문제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폐기했지만 내가 우연히 그 기획안을 보고 감탄했었어. 시장을 읽는 통찰력과 윤리적인 비전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 기획안을 작성한 사람이 바로 한지윤, 당신이었어. 민혁의 고백에 지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제 사수가 비현실적이라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건데. 지우는 잊고 있었던 자신의 열정을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혁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널 지켜봤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당한 대우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그래서 중개소에서 내 의뢰서를 봤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이건 신이 나에게 준 기회라고. 단순히 가짜 남편 노릇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지켜봐 온 사람을 곁에서 지키고 싶어서 간 거야.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강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지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단순히 유희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준 사람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기에 그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아까와 같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침묵이었다. 민혁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한편 그 시각 박소라와 김 부장의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다. 김 부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뉴스 속보로 타전되었고 그의 혐의는 횡령과 배임뿐만 아니라 불법 비자금 조성까지 추가되어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고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회사 내에서도 그와 연루된 라인들이 줄줄이 감사를 받으며 해성그룹 내부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되었다. 민혁의 칼날은 자비 없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었다. 박소라는 텅 빈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깨진 와인잔 조각들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는데 그것은 동창들의 위로 전화가 아니라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메시지들이었다. 꼴 좋다. 남편 믿고 설치더니 쌤통이다라는 악플들이 그녀의 SNS를 도배했고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모임에서도 강퇴당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녀는 자신이 지윤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오열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려했던 샹들리의 불빛마저 이제는 그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다시 한강 둔치로 돌아와 민혁은 지윤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손등이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윤의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한 리무진은 주위 풍경과 이질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민혁은 차에서 내려 지윤을 배웅하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지윤이 중개소에서 작성했던 계약서였다. 그는 지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종이 쪼가리는 이제 의미 없어. 가짜 남편 역할은 여기서 끝이야. 지윤은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며 묘한 상실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 건가요? 지윤의 질문에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가짜가 아닌 진짜 강민혁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 내일 회사에서 보자. 한지윤 팀장. 민혁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차에 올랐고 지윤은 멀어지는 리무진의 붉은 미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윤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좁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머릿속은 민혁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 회사에서 보자. 그것은 공적인 관계로서의 만남을 예고하는 동시에 사적인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과연 내일 아침 회장과 팀장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지윤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해성그룹 본사 로비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긴장감과
소란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어제 있었던 대대적인 감사와 김 부장의 구속 소식이었다. 한지우는 선글라스로 쏟한 눈을 가린 채 로비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다행히 민혁이 어제 동창회에서의 일을 철저히 입단속시켰는지 그녀가 회장의 그녀라는 사실은 아직 퍼지지 않은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곧 마주해야 할 현실, 즉 어제까지 여보라고 불렀던 남자를 이제는 회장님으로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꼿꼿한 자세로 사무실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마케팅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팀원들이 지윤에게 달려와 뉴스를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팀장님, 들으셨어요. 영업팀 김석훈 부장이랑 그 라인들 싹 다 잡혀갔대요. 비자금 규모가 수십억이라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지윤은 짐짓 놀란 척하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지만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김 부장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어제 민혁이 보여주었던 냉혹한 심판의 결과였고 지윤은 다시 한번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윤 팀장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34층 회장실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팀원들의 의아한 시선을 뒤로하고 회장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른 지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어제의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였지만 거울 속의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34층에 도착하자 육중한 문이 열리고 드넓은 집무실 풍경이 펼쳐졌는데 그 중심에는 강민혁이 서류 더미에 파묻혀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지윤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잠시 펜을 멈춘 채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어젯밤의 다정함보다는 냉철한 경영자의 그것에 가까웠기에 지윤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손짓으로 앞의 의자를 가리키며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한 팀장, 앉으십시오. 민혁의 딱딱한 말투에 지윤은 묘한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민혁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를 지윤 쪽으로 밀며 말을 이었다. 이건 3년 전 당신이 작성했던 친환경 패키징 및 윤리적 브랜딩 전략 기획안입니다. 내가 어제 말했듯이 나는 이 기획안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폐기되었지만 지금 우리 그룹이 나아가야 할 ESG 경영의 핵심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민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른 건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적임자가 당신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의 옛 기획안을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쌓여 있었을 낡은 서류가 민혁의 손을 거쳐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일개 팀장일 뿐입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직급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지윤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거절의 의사를 비쳤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직급은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경험은 부딪히며 쌓으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무능한 임원들의 정치가 아니라 당신처럼 현장을 알고 윤리적인 신념을 가진 리더입니다. 한지윤 본부장, 오늘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를 맡아주십시오. 본부장이라는 파격적인 승진 제안에 지윤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민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윤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덧붙였다. 이건 당신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그룹을 위한 투자입니다.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지윤은 그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읽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업무적인 대화가 끝나자 집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민혁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그의 입가에는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회장으로서의 용건은 끝났고 점심시간인데 밥이나 먹으러 가지. 내가 아는 맛집이 있는데. 지우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황하며 물었다. 맛집이요? 호텔, 레스토랑 말씀이신가요? 민혁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이 좋아할 만한 곳이야. 따라와 보면 알아. 민혁은 재킷을 챙겨 입으며 지윤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순대국밥집이었다.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그곳에 대한민국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민혁은 개의치 않고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지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정말 여기서 드시게요. 회장님이 이런 음식을. 민혁은 능숙하게 메뉴를 주문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유학 시절에 제일 그리웠던 게 이 국밥이었어. 그리고 나도 사람이야. 매일 스테이크만 먹고 살 순 없잖아. 당신이랑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었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오자 민혁은 깍두기를 얹어 맛있게 먹기 시작했고 땀을 뻘뻘 흘리며 국물을 들이키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옆집 오빠 같았다. 지유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벌에 대한 편견과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돈과 권력을 가진 회장이기 이전에 따뜻한 심장을 가진 평범한 남자였다. 지윤 역시 긴장을 풀고 숟가락을 들었고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며 처음으로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일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소소한 취향까지 공유하며 그들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민혁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지윤아, 어제 내가 찢어버린 계약서 기억나? 나는 그 종이 쪼가리가 우리 사이를 정의하는 게 싫었어. 나는 당신을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남자 대 여자로 만나고 싶어. 민혁은 걸음을 멈추고 지윤을 마주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리는 공원 한가운데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표정으로 고백했다. 내 배경이 부담스럽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킬 거야. 당신이 내 곁에서 빛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당신 곁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옆자리를 허락해줘. 지우는 민혁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세워둔 방어 기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가 보여준 진심은 그녀의 두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큼 컸다. 지유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저도 회장님이 아니라 강민혁 씨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회사에서는 철저하게 상사 대 부하로 대해주세요. 낙하산 소리 듣는 건 질색이니까요. 지윤의 당찬 대답에 민혁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다니까. 알겠어? 본부장님, 공과 사는 확실히 하지. 계절이 바뀌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해성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투명 경영의 아이콘으로 거듭났고 그 중심에는 최연소 여성 임원인 한지윤 상무가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친환경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며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했고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기록했다. 지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배경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물론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강민혁 회장이 있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한지윤은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다가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로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박소라였다. 남편의 구속 이후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당하고 빈털터리가 된 소라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었다. 소라는 지훈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 숨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오랜만이다. 소라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조롱이나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떨리는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지훈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는 대신 소라가 권하던 만두 한 팩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거 하나 줘. 그리고 열심히 살아. 나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훈은 계산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복수는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소라는 멀어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백화점을 나온 지훈을 기다리고 있는 건 민혁이었다. 그는 차문을 열어주며 지훈의 손에 들린 만두 봉지를 받아들었다. 장 본다더니 겨우 이거야.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해준다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하게 웃었고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배어 있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한강변을 달리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지훈의 손을 감싸주며 말했다. 다음 주에 할아버지 생신인 거 알지? 이번에는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자리니까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지훈은 민혁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걱정 말아요. 저 한지훈이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제가 회장님도 꼬신 여자잖아요. 지훈의 너스레 민혁은 폭소를 터뜨렸고 차 안은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찬란한 햇살만이 비추고 있는 듯했다. 가짜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진실한 모습을 통해 진짜 사랑을 찾았다. 돈과 권력, 허영과 기만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듯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드라마와 같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며 어떤 결말을 맺을지는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그녀의 이야기는 가짜 아내라는 해프닝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짜 인생을 찾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에필로그 몇 달 후 경제 매거진 표지에는 강민혁 회장과 한지훈 상무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실렸다. 재계를 움직이는 파워 커플. 혁신과 사랑을 동시에 잡다라는 헤드라인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그들의 결혼 소식이 작게 실려 있었고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그들은 화려한 예식 대신 그 비용을 전액 기부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신혼여행을 떠나는 공항에서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민혁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다. 저에게 있어 최고의 투자는 바로 제 아내 한지훈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는 지훈의 얼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